이른의 시골 할머니가 평생 혼자 살아오다 늦은 나이에 한 남자를 만나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오해, 자식들의 걱정, 동네의 시선, 그리고 서로가 숨기고 있던 상처들이 두 사람 사이에 커다란 벽이 되어 돌아옵니다. 쓰러진 남자의 병실에서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고 결혼보다 깊은 늦은 동행의 조건을 세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노년의 사랑이 얼마나 현실적이며 또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 조용하지만 깊은 감동으로 담아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가 편해진다는 사람이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탁 위에 식은 물컵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볼 때, 저녁에 TV를 켜면 채널 소리보다 방 안의 정적이 더 크게 들릴 때, 그리고 밤에 불을 끄면 집 안 전체가 텅하고 숨을 죽이는 것 같은 순간이 오면 저는 그때마다 아, 나 혼자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남편이 떠난 지 15년. 처음엔 슬펐고 그 다음엔 버텼고 요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한 게 살아갈수록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런 제 삶에 지독하게도 따뜻한 변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옛날 교회 봉사 모임에서 가끔 마주쳤던 강노인, 그 사람과 다시 인연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창작된 시니어 인생 사연입니다. 이제부터 황혼의 재혼을 고민하게 된 한 여자의 늦은 동행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올해 70이 되었고 강원도와 충북 경계쯤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 산 중턱의 단층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냄비에 물을 올려 보리차를 끓여 마시고, 점심엔 대충 밭에서 따온 채소로 국을 끓이고, 저녁엔 김치와 달걀 프라이 하나로 하루를 마칩니다. 그렇게 사는 게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편함에 익숙해졌던 거겠지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면사무소에서 노인들 건강 체조한다고 해서 한 달에 2번 나가는 날이었어요. 체조 마치고 마을 회관에서 감자 넣은 칼국수를 먹고 있는데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박영숙 씨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짙은 회색 산발머리에 등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던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강 선생님? 이름이 떠오르는데 몇 초 걸렸지만 확실했습니다. 강재수. 나와 동갑. 예전 교회에서 해마다 김장 봉사할 때 마늘 다지던 모습이 유난히 성실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뵀네. 그때랑 똑같이. 아, 아니지. 그땐 검은 파마 머리셨는데. 아이고, 세월은 다 똑같죠 뭐. 나는 민망하게 웃었다. 그 사람은 칼국수 놔둔 내 옆 작은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요즘 혼자 사신다면서요? 예, 남편 떠나고 벌써 15년 됐어요. 에구, 그랬구만. 나도 벌써 7년 됐어요. 그 말에 나는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늘 같이 봉사하던 부인은 고운 분이었는데 그분 떠났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혼자 사는 거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이었고, 안 괜찮다고 말하면 내가 나를 너무 불쌍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중간쯤 되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뭐 살다 보니 적응됐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포기하는 거죠.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내 심장이 한번 크게 울렸어요. 내가 늘 속으로만 생각하던 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먼저 일어서려는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혹시 집까지 제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순간 나는
젊은 사람처럼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서 집까지 걸어서 15분밖에 안 돼요. 여자 혼자 걷다가 넘어지면 누가 주워주지도 않는다면서요. 이 사람은 말끝에 꼭 저런 농담 같은 진심을 섞었어요. 결국 나는 그 사람의 차에 탔습니다. 경운기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시골길을 달리는 그 차 안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내일 면사무소 쪽 가세요? 왜요? 저는 장 보러 가려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 나이 70에 누군가 나를 같이 가자고 부르는 일이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할 줄은 몰랐다고. 그러죠. 나는 단 한마디를 겨우 다듬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햇빛에 비친 것처럼 환하게 변하는 걸 보면서 그날 밤 나는 TV를 켜놓고도 화면이 뭔 내용인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낡은 차 안의 조용한 향기와 그 사람 눈가에 맺힌 세월의 굴곡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람.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람. 그러면서도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무서운 건 죽음보다 함께 얘기할 사람이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 저녁을 다시 환하게 밝혀준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제 이름은 박영숙,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곳도 시골이었고 지금 사는 곳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강원도와 충북 사이의 작은 마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구불구불 올라가야 나오는 산골 마을이라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저는 평생 농사와 살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새벽 닭이 울면 일어나 밭으로 나갔고 저녁엔 흙 묻은 작업복을 벗고 다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삶의 전부였지요. 남편은 성격이 무뚝뚝했지만 일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둘이 같이 일꾼도 없이 농사 지을 때는 고생한다는 말보다 우리 둘이면 다 된다는 마음이 더 컸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50도 되기 전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제 삶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홀몸 노인의 시간이 시작되었지요. 아들은 한 명 있는데 지금은 충청 쪽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은 효자라고 하기엔 좀 서먹했고 불효자라고 하기엔 또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시간 되면 전화할게요. 엄마, 건강검진은 했어요? 이 정도의 적당한 관심을 주고받는 사이였지요. 며느리는 똑똑하고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세대 차이라는 게 참 묘해서 같이 있기만 하면 적당한 거리가 생기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손자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라 한 번 오면 집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고 활발했답니다. 손자만 오면 저는 그 순간만큼은 젊은 할머니가 되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간식과 놀거리를 챙겨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15년 동안 저는 혼자 살았고 그동안 제 일상은 살아내는 것이 더 컸습니다. 아침마다 장판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홀로 사는 집의 쓸쓸함을 깨우곤 했고 전기밥솥을 열 때마다 밥이 늘 남은 채로 식어 있는 걸 보면 제 마음도 같이 식어가는 느낌이 있었지요.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작은 단층집 한 채와 남편과 함께 모아놓았던 아주 소박한 예금 몇 통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뒤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나이에 다시 누구에게 마음을 준다는 게 그저 부질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함께 사는 연습보다 혼자 사는 기술을 배우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장보기는 최소로, 반찬은 간단하게, 병원은 나 혼자, 명절은 아들 집에서 하루만. 이게 제 노년의 생활이었지요. 하지만 혼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라는 게 따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겨울처럼 서서히 틈새로 스며들어 어느 날 문득 베개가 젖어 있을 때까지도 내가 울었다는 걸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이후부터 오늘까지 저는 늘 방해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자식들 인생의 짐이 되지 않으려면 최대한 조용하고 최대한 문제를 만들지 않고 최대한 나는 잘 있어요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러다 보니 제 삶 전체에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자는 신념이 들어섰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였을까요? 다시 누군가가 제 삶 속으로 들어오려 하자 처음에는 경계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아니, 경계라기보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이람 하는 자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강재수 씨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전에 봉사활동할 때 뭐든 묵묵히 해내던 사람이었고 그 시절에도 밥상 앞에 앉으면 반찬 하나씩 조용히 집어드시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사람 특유의 듬직한 조용함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누군가와 같이 걷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은 작은 곳이라 누구와 누구가 밥을 먹었다, 누구와 누구가 장에 갔다, 이런 소문이 금방 돌곤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른의 여자가 남자와 함께 다닌다는 건 의도치 않게 시선이 집중되는 일이었지요. 또 하나, 저의 아들 준호는 저를 홀로 지내는 어머니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진다는 걸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엄마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아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나이였고 강 씨도 자녀가 둘이나 되었기 때문에 재산 문제, 집 문제, 연금 문제 등 황혼 재혼에서 가장 큰 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가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 누구에게 기댄 적 없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강재수 씨 앞에서는 어쩐지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스멀스멀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게 참 낯선 기분이었지요. 강재수 씨와 처음 다시 마주친 그날 이후로 저의 일상은 아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변화인지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제 생활이 그 사람 쪽으로 조용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쇠스랑을 들고 작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봄이라 흙이 부드러워져 있었고 땅에서는 숨쉬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시골에 오래 살다 보면 흙 냄새 하나만 맡아도 하루의 기분이 정해지곤 했지요. 땅을 뒤집고 있다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에는 전화가 오면
대부분 아들 면사무소 또는 택배였기 때문에 급히 받을 필요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날은 전화를 보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사람인가? 번호를 보니 모르는 번호가 아니라 어제 강재수 씨가 저장해준 번호였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어제와 똑같이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예, 텃밭에 나왔지요. 아이고, 뭘 또 그렇게 일찍부터. 저기, 오늘 면사무소 가시는 길에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그 말이 왜 이리 귀 뜨겁게 들리던지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애쓸 텐데. 그날은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대답했지요. 오전 10시쯤 그 사람 차가 제 집 앞에 섰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참 묘하게 정갈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었는데도 옷맵시가 깔끔하다고 해야 할까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죄송하긴요. 제가 일찍 왔지요. 그는 그런 식으로 큰 관심을 주면서도 부담은 주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면사무소까지 가는 길이 차로는 10분 정도였지요. 그 짧은 거리인데도 대화가 참 잘 이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침밥 뭐 드셨어요? 그냥 된장찌개 끓였지요. 그래요? 잘 해 드시는 것 같네요. 나는 요즘 컵라면으로 해결할 때가 많아요. 컵라면이요? 그 나이에 그걸 먹으면 속 버려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차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 줄이 가슴 안쪽을 톡 건드렸던 건 분명했지요. 면사무소 앞에 내렸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우리 마을 김노인이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우리를 보더니 유난히 오래 쳐다보았습니다. 영숙 씨, 누구랑 같이 왔어요? 아, 강 선생이랑 같이 잠깐. 그때 김노인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시골에서 70 노인이 이성과 같이 이동한다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 입은 막을 수도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노인 체조 명단 확인을 하고 마을 행사 일정도 챙겼습니다. 볼일은 금방 끝났습니다. 저기 혹시 점심은 드셨어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이죠. 그럼 혹시 시장 쪽에 국밥집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 순간 제 입은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같이 가죠. 그런데 제 마음은 그보다 훨씬 먼저 시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시장은 늘 그렇듯 시끌시끌했습니다. 봄나물 냄새, 젓갈 냄새, 삶은 순대 향기가 뒤섞여 바람에 섞여 지나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선지를 넣은 국밥을 시켜놓고 둘이 마주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요즘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거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 질문을 누가 제게 마지막으로 했었나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꼽으라면 혼자 밥 먹는 거라고 해야 할까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예, 내가 제일 힘든 건 집에 들어갔을 때 불이 꺼져 있는 집이요. 그럴 때 제일 사람이 작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이 가슴에 아주 깊게 들어왔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국밥을 먹는 동안 그 말의 여운이 계속 맴돌았지요.
이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외로움을 외로움이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밥을 먹고 나오니 며느리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집이에요? 저는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아니, 시장 쪽에 잠깐 나왔어. 혼자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 제 눈치를 살피며 잠시 멀리 떨어져 주었습니다. 혼자는 아니고 강 선생이랑 같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누군데요? 갑자기요? 저는 며느리의 그 반응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 삶의 선택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기분이 들었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표정이 조금 가라앉았나 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혼났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내 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 사람의 말은 괜히 나한테 기운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하루 저는 참 좋았습니다. 아이고, 별말을 다 하시네. 나는 괜히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조급하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같이 밥 먹고 같이 장 보고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왜 이리 편하게 들렸는지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정도가 좋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 문을 닫았을 때 집 안 공기가 어제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데 집이 덜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누가 다녀간 것 같은 잔향이 남아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때 조금은 인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와 늦은 동행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구나. 강재수 씨와 함께 지낸 시간이 한 달, 두 달, 계절이 조금씩 바뀔 만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고 새로운 관계라 해도 조심스러워서 연애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자주 같이 다니는 사이라는 게 이미 이야기 소재가 되었지요. 면사무소에 갈 때도, 장 보러 시장에 갈 때도, 병원에 가는 날이 있으면 서로 차로 데려다 주고 오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안함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벽을 만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텃밭 아래 개울가에서 세척해둔 상추를 헹구고 있었지요. 물소리가 잔잔해서 세상 근심이 잠시 잊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선이었지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 앞에 개울가에 있다. 왜 그러니? 어머니 요즘 자꾸 집에 안 계시던데. 누구 만나러 다니시는 거 맞죠? 그 말투에 벌써 심장이 한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냥 같이 운동도 가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이름을 묻는 바람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 선생이라고 예전에 교회에서 같이 봉사 다니던 분이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분하고 자주 만나면 동네에서 말 많아요. 그리고 혹시 그분이 어머니 재산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건 아니죠? 그 말에 제가 들고 있던 상추가 손에서 살짝 미끄러질 만큼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얘야, 웬 재산 얘기를 하니?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노인 상대 사기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된 입장에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치 엄마는 쉽게 속는 사람, 엄마는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들리니 속이 쓰렸습니다. 그 양반 그런 사람 아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사람을 두둔하는 말을 하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조심해야 돼요.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적적하신지 저희도 알아요. 근데 그걸 누가 이용할까봐 걱정이라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알았지요.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사람, 내 인생의 한 조각을 이런 식으로 의심받는 게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개울물은 그대로였지만 제가 쥐고 있던 상추는 물기만 잔뜩 머금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통화가 있은 지 열흘쯤 뒤였습니다. 아들 준호가 갑자기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저는 강 선생과 시내에 약 타러 가기로 한 날이었지요. 시내 약국 좀 다녀오려고 한다. 아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 옷차림이 달라졌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수건 같은 가디건만 걸쳤는데 요즘은 외출할 때 색감 있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머리도 한 번 더 빗고 나가곤 했지요.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 뭘? 요즘 강 씨인가 그 사람 자주 만나지? 저는 숨을 한 번 삼킨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아들은 바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 뭘 믿고 그래? 엄마가 혼자니까. 그 사람도 외롭다 해서 접근하는 거면 그냥 딱 거기까지여야 하는 거 아냐? 그 말이 마치 칼로 슬쩍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그 사람 나 도와준 것도 많고. 엄마, 도움이란 핑계로 시작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 순간 저는 너무 서러워서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누굴 새로 만난다고 왜 이렇게 겁을 내는 건데? 아들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지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사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엄마는 몰라요. 엄마가 어디 가서 잘못되면 나도 모르게 벌벌 떨리고. 그래서 솔직히 엄마가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니까 더 겁나요. 아들의 그 말은 질투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도 엄마가 혼자가 아니게 되는 걸 두려워하는구나. 그 두려움의 모양이 제가 상상하던 것과 달랐던 겁니다. 며칠 뒤에는 마을 이장님이 저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구, 영숙 씨. 강 씨랑 요즘 참 보기 좋던데. 말은 칭찬이었지만 입꼬리 끝의 웃음은 동네 사람들 다 안다는 뜻이었지요. 또 어떤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대놓고 말했습니다. 두 분이 재혼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것뿐이에요. 아이고, 친구 같은 사이가 제일 위험한 거요. 그 아주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문을 닫자 갑자기 텅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시끄럽게,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가까워진 게 맞나? 아님 외로워서 붙잡은 건가? 혹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흔들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때까지 사람들이 던진 말 한 톨 한 톨이 나를 얼마나 흔드는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강 선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박 여사님, 내일 면사무소 약 타러 같이 가요. 근데 제가 평소답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혼자 갈게요. 왜요? 사람들이 뭐라 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순간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선생님은 남자니까 괜찮겠죠. 근데 저는
저는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 말이 다 나한테 와요. 그 사람은 기다렸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 씨, 내가 영숙 씨 힘들게 하려고 다가간 게 아니었어요. 그건 알아요. 그리고 그런 말들, 그거 다 바람 같은 거예요. 곧 지나가요. 저는 그 말에 갑자기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은 쉽게 말하지요. 지나가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 조용히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더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냥 당분간 혼자 지낼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문을 잡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은 더 두렵고 세상은 더 큰 벽을 세운다. 그날 밤 전등 불빛 아래 앉아 있으니 방 안이 유난히 허전했습니다. 자식도 세상도 동네도 누구 하나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오해 뒤에는 더 큰 오해가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오해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낼 거라는 걸. 강재수 씨와 거리를 두기로 한 날 이후 저의 일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리차를 끓여 놓으면 주전자에 뜨거운 김은 피어오르는데 제 마음은 그 김처럼 어디로 흩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사람은 참 이상했습니다. 누군가와 오래 있어야 정이 드는 줄 알았는데 어쩐지 거리를 두자마자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보였어요. 며느리는 오히려 요즘 제가 조용하다고 집에 잘 계시네요 하면서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들도 엄마 요즘 어디 안 다녀요? 하며 묘하게 편해 보이는 말투로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화가 편안하다기보다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제 삶에서 빠져나간 자리, 딱 그 자리에 말 못한 외로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선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지요. 어머니, 혹시 요즘 이상한 전화 또 받아요? 또 전에는 없던 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가 강 선생님 만나기 전에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면사무소에서 예. 어머니 명의로 대출 알아본 기록이 있다고. 그 말에 제 머릿속이 순간 멍해졌습니다. 미선아,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예, 저희도 알아요. 근데 그게요. 어머니가 사시는 지역엔 요즘 노인 상대 전화 사기가 많대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연락 돌렸다고. 며느리 말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전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기? 그럼 누군가 내 이름으로? 그 순간 지난달에 받았던 정체 모를 전화 한 통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예금 보호를 위해 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금융 사기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때 저는 통장 잔액이 적어 속을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그냥 스팸이 아니라 사기의 시작이었다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더 큰 충격은 아들의 말에서 왔습니다. 며칠 뒤 아들 준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았지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왜? 엄마 명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 많이 갔던데 그거 엄마가 보낸 거야? 문자? 네. 대출 상담, 보험 가입 문의 그리고 엄마 주민등록정보 넣은 사이트 접속 기록도 있어. 저는 그제야 내가 며칠 전 은행에서 알려준다고 온 문자 링크를 무심코 눌러본 적이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더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이래서 내가 걱정한 거야. 요즘 노인들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자꾸 괜찮다, 괜찮다만 하니까 내가 더 불안해지는 거라고. 저는 충격과 당황이 뒤섞여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 사기 당한 거야? 아직은 아니야. 근데 그럴 뻔했다고. 면사무소도 그 연락 받고 엄마 상황 확인한 거래.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의심한 게 아니라 나를 더 큰 피해에서 막으려고 했던 거였다는 걸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멀뚱히 앉아있는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면사무소에서 처음 연락 온 날 내가 강 선생님께 전화했었어요. 뭐라고? 엄마랑 같이 다니길래 혹시 엄마 행동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면 뭔가 알까 해서 엄마 상태나 그날 어디 가셨었는지 그런 거 물어보려고. 그 말에 제 심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들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휴대폰 이상하게 만진다거나 누가 보면 위험한데 엄마는 괜찮다고만 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강 선생님이 뭔가 눈치챈 게 있나 해서.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강 선생을 의심한 게 아니라 엄마를 지키기 위해 도움을 청한 것이었다는 걸요. 그때까지 나는 아들이 내가 사랑을 시작하는 걸 반대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그보다 더 기본적인 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혹시라도 사기당할까봐 겁났어. 나도 아빠 나이쯤 되면 갑자기 혼자가 될까봐 걱정하고. 아들은 우는 것도 아닌데 눈가가 뜨겁게 보였습니다. 며칠 후 강 선생과 마주 앉을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산책로 벤치였지요. 그날 준호가 전화했었어요. 제가 묻자 그 사람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영숙 씨가 상처받을까 해서요. 휴대폰 사기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드님이 영숙 씨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그동안 선생님이 나 따라다니고 같이 다닌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잘하면 아드님 걱정도 덜고 영숙 씨도 덜 위험할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전 제가 영숙 씨에게 어떤 부담도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누구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심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손길이었다는 걸요. 아들 준호도 며느리도 그리고 강 선생도 모두 다른 모습으로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방 안에 불을 켜놓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데 70년이 걸렸다는 게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강 선생의 진심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뒤로부터 우리 사이엔 말 못할 침묵이 더 두껍게 자리 잡았지요. 강 선생은 예전처럼 다가오려 했지만 제가 워낙 조심스러워하니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도 나름대로 저를 기다린다는 듯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어딘가 깊은 피로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피로함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 초록이 짙어지던 6월 초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집 앞 마당에서 깨진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때 동네 이장님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영숙 씨,
큰일 났어! 강씨가 쓰러졌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손에서 화분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예? 어떻게요? 마을 외관 앞에서 쓰러졌어! 119 불러서 병원으로 갔어!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동안 멀찍이서만 보던 그 사람의 등이 갑자기 코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 병원이에요? 제가 가볼게요. 저는 우산도 챙기지 않고 급하게 버스를 잡아탔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니 그 사람 아들, 딸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저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머님이 왜 여기까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같이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의 딸은 순간 눈가가 붉어지면서도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피곤한데도 자꾸 아주머니 보러 다니느라 쉬시질 않았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뼈처럼 박히던지요. 아버지가 혼자서 쉬기만 하면 안 아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도 아주머니랑 통화하고 나서 마음이 뒤숭숭하시다면서 회관에 나가셨다가 이렇게 되신 거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 돌 하나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아프신 건 아니겠지요.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수없이 탓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멀리 하려고 했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이 사람도 혼자 돌아다니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저는 보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지요. 한참 뒤 의사가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분들, 아버님은 심장 쪽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실은 이전에도 몇 번 가슴 통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늘 괜찮다고 멀쩡하다고 자기 몸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지요. 의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꽤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아들과 딸은 서로를 한번 쳐다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머니랑 조금 멀어진 것 같다고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주무셨어요. 그 말은 군밤처럼 펄쩍 내 가슴을 데웠습니다. 하루 종일 아버지가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담이 됐나? 그러면서도 아주머니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고 저는 내 발이 응급실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불편해할까봐 아픈 것도 숨긴 거였습니다. 그때서야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저는 그의 침대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선생님, 그는 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영숙 씨 왔어요? 그 목소리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아프다고 말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낮게 떨었습니다. 말하면 영숙 씨가 더 멀어질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나이에도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고 있어서 그걸 잃을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그 말은 그동안 들었던 어떤 말보다 더 깊게 제 심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사람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래요. 저도 겁났어요. 나이가 이렇다고 상처가 덜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외로운 사람들이 비슷해지는 거겠지요. 그 순간 우리 둘 사이를 막고 있던 모든 벽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대반전은 그 사람의 아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의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네. 그의 아들은 깊게 숨을 삼켰습니다. 저희 아버지, 옛날에 큰 사기를 한 번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빚 갚느라 아직 남은 게 많고 그 일 때문에 어머니에게 상처 줄까봐 연애도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기요? 예. 친했던 사람에게 당했어요. 그 뒤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안 없어졌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만 멀어져도 엄청 불안해한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제 마음속 어둠을 똑같이 비춘 거울 같았습니다.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관계가 단순한 늦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가 우리 둘을 같은 자리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또한 우리를 붙잡아준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 병원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는 서로를 겁내지 말아봅시다. 그 사람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가 옆에 있으면 난 그걸로 돼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 선생이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저는 거의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들리지 않을 만큼 그 사람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면 그 사람은 늘 창가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린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왔어요, 영숙 씨. 그는 제가 들어서면 항상 그렇게 말했지요. 평생 바빠서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그가 이제는 마치 제가 오는 시간을 세어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어제보단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띌 만큼 좋아지고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회복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제대로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 나 한 번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가 하려는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심한 사람만이 가진 어떤 단단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혼을 하든 안 하든 또 같이 살든 안 살든 그런 건 지금 당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남은 날들 중에 당신이 몇 날만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은 청혼도 아니었고 결혼 포기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삶에 작게 발붙이는 용기를 부탁하는 말이었지요. 선생님, 저도 그래요. 우리 둘이 무얼 결정하든 그 시작은 거창한 것보다 아주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가 우리 나이에 뭘 포기하고 뭘 얻을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조건을 좀 만들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조건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늦은 동행엔 말입니다. 부부보다도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참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자 저희 둘은 병실 창가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창문 앞에서 그 사람은 조용히 종이를 꺼냈습니다. 내가 생각해본 우리가 지켜야 할 조건들입니다. 그가 건네준 종이는 깨끗한 A4 한 장이었지요. 그 위엔 어설프게 정리된 글씨로 5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1. 자식 문제로 서로 상처 주지 않기. 어느 쪽 자녀든 섭섭한 말이 있어도 우리 둘이 먼저 서로를 믿어줄 것. 자녀에게 결정권을 넘기지 말 것. 단 서로의 건강 관련 문제는 꼭 알릴 것. 2. 경제적인 문제는 철저히 분리하기. 재산 혼합하지 않기. 병원비는 각자 부담하되 서로 힘들면 도와달라는 말을 미안해하지 않기. 3. 생활은 각자 집에서 그러나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함께하기. 한 집에서 살면 갈등이 커지니 혼자 있지만 함께 있는 방식을 택하기. 대신 둘 중 한 명이 아프면 다른 한 명이 먼저 가기. 4. 거짓말하지 않기. 특히 몸 상태에 대해 아픈 걸 숨기지 않기. 피곤하면 피곤하다 말하기. 5. 지나간 과거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기. 자식 문제, 재산 문제, 젊은 시절의 상처는 서로 건드리지 말 것. 지금 이후의 시간만 보기. 저는 그 종이를 보며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보다, 청혼보다, 어떤 약속보다 이 5가지가 우리 둘에겐 더 현실적인 부부의 서약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참 좋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도 추가하고 싶은 조건 있으면 말해요. 저는 종이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아플 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옆에 있어주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러자 그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 5가지보다 더 중요한 조건일 겁니다. 강 선생이 퇴원하던 날, 저는 아들 준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 사람하고 재혼은 안 할 거다.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헤어지지도 않을 거다. 준호는 의아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이쯤 되면 같이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누구 집에 들어가 살고 누가 누구 재산을 물려받고 그런 거래 같은 거 말고 그냥 저녁에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거, 아파서 누울 때 손잡아 줄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다더라. 준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행복하면 됐어요. 저는 그 말에서 아들이 평생 쌓아둔 걱정이 처음으로 풀리는 느낌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 때문에 다칠까봐 겁났어요. 저는 아들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 잃을까봐 더 무서웠다. 강 선생이 퇴원한 뒤 며칠이 지나 우리는 그 조건들이 적힌 종이를 다시 펼쳐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뭘로 불러야 할까요? 제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동행이 어떻습니까? 동행.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천천히 굴려보았습니다. 부부라고 하기엔 너무 무겁고, 연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 들었고,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운, 그 모든 중간쯤 되는 아주 맞춤한 단어였습니다. 좋네요, 동행.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서 쓰러졌던 그날 이후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설렘이었고 중년에는 사랑이 책임이었지만 노년의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 용기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의 삶, 서로를 묶지 않고 서로를 놓치지 않는 늦은 동행의 조건들, 그 조건 위에서 저희 둘의 남은 날들은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수 씨가 퇴원한 뒤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는 생활을 조심스레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오는 날이면 저는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작은 나뭇잎 하나까지도 떼어내며 괜히 분주해졌습니다. 선생님 오신다니까. 집이 왜 이리 어수선한지 스스로 중얼거리며 마치 20살 첫 데이트를 준비하는 것처럼 쓸데없이 긴장했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도착하면 저는 먼저 물을 끓이고 그는 주머니에서 과일이나 떡 같은 걸 꺼내놓곤 했습니다. 이거 시장에서 사왔어요. 뭘 또 사와요? 손만 가네. 영숙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 대화는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인데 그 말 하나하나가 제게는 오래된 집의 창문을 열어 따뜻한 바람 맞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커플 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커플보다 진한 마음의 흐름을 조용히 주고받고 있었지요. 혼자 사는 집은 늘 적막이 가득해서 전등 하나만 켜져 있어도 방이 휑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강 선생이 다녀가고 난 집은 불을 끈 뒤에도 그의 말투가 남아있는 듯 했고 그가 마시고 간 컵 자국만 보아도 방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살아야 한다는 오래된 고집이 조용히 녹아내렸지요. 어느 날 밤, 강 선생이 집 앞에서 돌아가는 걸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저는 정말 오래 혼자 살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나도요.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나이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누가 옆에 있으면 사라지는 게 다르니까.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정말 잘 왔어요. 강 선생은 그 말을 듣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선도 처음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둘의 모습을 보고 점점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아들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분 이제 저희에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우면서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불편하지 않겠니? 아니에요. 엄마가 누굴 만나는 걸 왜 우리가 불편해요? 솔직히 엄마 옆에 있는 분, 엄마 많이 챙기시는 게 보여서 이제 안심이 돼요.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서로 힘이 돼주는 분이 있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요즘 어머니 표정이 달라진 거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쩐지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마을 입구로 돌아온 사람처럼 가벼운 한숨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 선생과 저는 법적으로 얽힌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보다 더 확실하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지키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런 말을 했지요. 영숙 씨, 사람이 늙으면 몸이 시드는 게 아니라 관계가 시드는 거래요. 그래서 늦은 사랑이 더 힘이 난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렸는지요. 저는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늦었지만 시들지 말게 해요. 피는 꽃이 되게. 그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에게 기대는 사랑을 했고, 중년에는 가족을 책임지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지켜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묶지 않지만 서로를 놓지도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 대신 누가 먼저 아프면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올 줄은 정말 몰랐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제가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됩니다. 황혼의 사랑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외로움을 함께 들여다봐 줄 사람을 용기 내어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라 두려움이 깊어 사랑이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려움을 넘어선 순간 아주 늦은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인생 사연을 함께 해주세요.